채널A의 저녁을 책임지는 정치 시그널 라이트, 저는 노은지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줄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상수, 박민영, 설주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정리해야 될 이슈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결심 공판이 오늘 있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나온 날이고 지금 보니까 책을 또 들고 오셨고요. 네, 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 정치 시그널 나이트 시간에 다루지 못했는데 대통령의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내용까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 얘기부터 좀 짚어볼까 하는데 검찰에서는 예상한 대로 징역 2년을 그대로 구형을 했어요. 네. 근데 뭐 검찰 구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심 때 선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이건 그냥 오로운 나싱인데 그냥 그 1심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무죄.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네, 이건 중간은 없어요. 이게 갑자기 뭐 100만 원 미만으로 감형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예. 네, 오로운 나싱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뭐 그 정말 한 100만 번 양보해서 고 김문기 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백현동 부분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네, 백현동 부분은. 네.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당선 무효형으로 유지돼서 나올 거고 사실 뭐 형량도 그렇게 별로 바뀔 것 같지도 않아요. 예, 재판부에서 사실 이 항소심 지금 진행된 거나 이런 거를 봐도 이거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선고 형량이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난번에는 이제 집행유예까지 됐었잖아요. 사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좀 다들 벌금형 정도, 그러니까 피선거권 박탈령이 나오냐 안 나오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것에 비해서 집행유예기는 하지만 사실상 실형이 나온 거라서 사실 좀 저희도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당시 전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나온 직후였죠. 그때도 사실 다들 좀 놀라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사실 뭐 피선거권이냐 피선거권 박탈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형량이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가 본질적인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다라고 하면 네. 사실 2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결론이 나더라도 대법원 판결까지 보기는 어렵다라는 게 지금 중론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피선거권 박탈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인 것 같고 저는 그것보다도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만약에 정말 조기 대선이 돌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 3월 중순 정도 선고가 나온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경선이 거의 개시된 아마 그 직후에 이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엄청나게 많은 또 갑론을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후보가 됐을 때 이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냐. 자, 급기야는 이게 본선을 진행하는 와중에 대법원 판결 나오면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선 치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시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네. 이제 그 직후에는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어떻게 이게 재판이 진행되냐 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텐데 아마 저희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 내에서 그런 갑론을박이 치열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민주당은 갑론을박 할 수가 없어요. 갑론을박 없을까요? 갑론을박 하는 순간 수박 딱 집었고 그냥 개딸들 쳐맞는데 예. 누가 감히 거기에 지금 좀 피해를 많이 당하셔서 경험자로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체제에서는 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르지 않다. 뭐 대선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뭐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무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고. 무죄될 거다 뭐 이런 얘기는 오늘도 근데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다 똑같은 그러니까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진단을 하면 예. 지금까지 제가 약간 찜찜한 부분 그리고 얼마 전에도 뭐 여의도에 한번 찌라시가 돌지 않았습니까? 이 재판부의 뭐 부장 판사가 뭐 이게 기소할 감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다 사석에서 네. 저는 그건 믿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는 보통 판사들이 어떤 사석에서 자기의 자기 사건 사건을 얘기는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누가 떼든. 그런데 그런 얘기가 돌았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민주당 내에 누가 만들어서 돌렸든지 뭐 하여튼 찌라시가. 근데 그 얘기가 나온 건
저도 한 두어 달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막 한국심 그 재판부 배당 받았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도 그 어떤 기자분 통해서 듣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찌라시로 얼마 전에 돌았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제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민주당 쪽에 제가 물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뭘 가지고 그런 무죄를 주장을 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그 백현동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공선법 위반이 아니라 증인 등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선거법이 아니라 다른 네, 법에 적용이 선거법이 되는 아니라 거다. 증언 및 감정에 의한 법률은 100만 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건 이제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야지만 이제 피선고에 상실이 되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이것이 본인의 행위가 아니라 제3자의 행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이 1심에서도 다뤄졌던 내용인데 이건 인정이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2심에서도 이 제3자의 행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조금 찜찜한 부분은 저는 이제 김문기 씨는 알았다 몰랐다는 뭐 본인 말대로 기억에 대한 부분이니까 진짜 100번 양보해서 기억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백현동 부분은 저는 빼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빼박이죠. 그리고 이미 김인섭 씨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국토부의 협박이 아니라 김인섭 씨의 로비로 인해서 성남시장인 이재명 당시 시장의 허가를 해줘서 4단계 정상이 됐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것이 공선법 위반이 아니라 증감법 위반이다. 증언 및 감정의 법률 위반이다라고 채택될 여지가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생각이 들어서 1심 때는 하지 않았던 1심에서는 주장했던 주장인가요? 내용이에요. 했는데 주장을 했었나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 예. 뭐 그렇지 않은 한 저도 이제 결론은 아마 이 두 분하고 저는 네. 생각이 같긴 한데 조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제 아마 이런 걸 믿고 지금 무죄를 주장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지금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것은 2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조기 대선이 만약에 치러진다면 대선 전에 나올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인데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도 이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전혀 이재명 대표의 당내 경선 과정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형사소송법 절차상의 대선 전 최종 선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뭐 이런 설명 같은데 각종 절차에 걸리는 시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좀 헷갈리실까 봐 그래픽도 하나 준비를 네. 했는데 변호사분들이시니까 좀 여쭤볼게요. 네네. 항소심 선고가 나온 이후에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뭐 피고인 측의 어떤 송달 자료도 있을 테고 이런저런 거 거치다 보면 한 달 정도 걸린다. 이게 통상적인 맞아요. 절차인가요? 한 달 걸리는 게 맞고요. 예. 야, 내가 이거를 근데 뭐가 저렇게 오래 걸리나요? 저거는 한 달 예. 걸리는 게 맞는데요. 네. 야, 이거를 근데 민주당도 뭐 다 알 거야. 변호사들이니까 거기도 변호사들 다 있고 하니까 예. 알 거라서 저기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쓸 마지막 꼼수. 저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뭐 14일이네, 20일이네 이거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 판결을 쓰려면은 2달이라는 시간 안에는 나오기 힘들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마지막 꼼수가 하나 있어요. 뭐죠? 해외 가버리면 돼. 해외요? 대선해야 되는데. 해외 어떤 제외 국민들 내가 송달 받을 선거운동? 때 내가 네. 송달 받을 때. 송달 받을 때. 네. 저 그거 기억나는데 네. 이사불명, 패문부재,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데. 집행관 송달. 예, 이런 걸. 형사 사건의 송달은 피고인한테 직접 송달을 해야 돼요. 예. 변호인한테 송달하는 게 아니라 피고인한테 직접 이렇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해외 가서 안 받아버리는 거지 송달 올 때 맞춰가지고 진짜 그냥 근데 그 송달을 그 해외 가서 이렇게 할 때 뭐 핑계를 약간 대는 거예요. 뭐 다음 리더십을 위해서 뭐 싱가포르에 뭐 아니면 또 무슨 뭐 대만에 뭐 아니면 또 일본과의 한미일 뭐 이런 거를 트럼프 행정부 하겠다고 만난다? 트럼프 행정부를 네. 만난다 뭐 이러면서 예. 갑자기 해외를 가는 거야. 그러면은 저기서 최소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를 더 끌 수 있어. 통상 걸리는 것보다도 네. 조금 더 시간 끌 수 네, 있다. 더 끌 수 있는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지금 한 달 정도인데 이게 2달이면은 대선이 끝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을 최대한 더 줄이기 위해서 해외로 가버리는 네. 해외로 런 해버리는 거죠. 런. 진정한 의미의 런 제명이 될 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쪽에서 만약에 이렇게 말하기 정말- 시작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눈치 보일 텐데. 혹시 갈까봐 싶어가지고 미리 얘기를 꺼내신 예, 거예요. 혹시 갈까봐 아이, 싶어서 설마, 예.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고. 네. 뭐 그럴 수는 있죠. 아 이제 대선에 들어가니까 지방 유세도 다녀야 되고 바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이제 의원회관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대선 전에 들어가면 경선도 해야 되고 지역 행사도 가야 되고 이제 내가 의원회관에 없다. 그래서 내가 못 받았다라고 할 수는 있죠. 근데 저 너무 궁금한 네. 게 그 당대표 일정은 웬만하면 공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집행관이 굳이 뭐 네. 당대표실 아니면 국회의원 회관 이런 데 말고 대표 네. 일정 현장에 가면 안 되나요? 아니 가도 되죠. 가도 되는데. 가도 우리가 네. 그렇게 그죠? 적극 예. 행정을 잘 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네. 보통 의원실 통하면 의원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본인의 보좌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다 직접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고 어찌 보면 이 사람들 통지가 됐었을 때는 그 이재명 의원한테까지도 전부 다 통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신분 관계니까 친분 네. 관계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이재명 대표가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심 재판에 뭐 강한 무죄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니까 뭐 결과 보고 이제 판단해도 되겠지만 저도 이제 무죄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뭐 이재명 대표 저는 대법원에서 3개월이라고 우리가 633을 정해놓고는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개월 꼭 채워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안에만 끝내면 된다고 하는 것이잖아요. 원칙 자체가. 예. 3개월을 넘기지 말라는 것이니까. 이미 근데 항소심은 3개월이 넘었죠. 지나서 이제 2개월 동안 거의 재판은 빨리 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항소심 재판부가 개시한 이후에 네, 재판 자체는 네. 굉장히 빨리 하고 저는 뭐 재판 자체 절차에서는 별로 흥결이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워낙 뭐 안 받고 꼼수 쓰느라고 이게 한 달을 그냥 훌쩍 날려버린 게 있는데 네.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소심 선고 이후에 상고심까지 불복 기간이 7일이니까 7일에 이제 그 송달에 대한 절차가 있으니 그게 한 달을 잡더라도 저는 이건 대법원에서 특별 심의를 통해서라도 그렇죠. 빨리 해주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네. 이것을 계속 이런 식으로 끌고 가잖아요. 정말 대법원으로서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밖에 없는 맞아요. 거예요. 예. 이제는 대선에 후보가 되는 사람은 뭐 살인죄를 저질러도 대선만 되면 이제 재판이 정지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온갖 범죄들은 다 대선 후보만 된다고 한다면 아니면 네. 대선 대권 후보로 유력한 사람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표만 받아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게 다 5년 뒤로 미뤄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게 맞나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저는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인 정당성을 통해서 선거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건데 네. 그걸 어떻게 사법부가 할 수 있냐? 그러면 국민적 총의라는 것이 법 위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그러면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라 그러면 국민 투표로서 어떤 것을 딱 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법에서도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법치주의인데 뭐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 그 전체 국민도 아니고 네. 조금은 더 다수의 국민들이 그냥 표를 몰아줬다 해서 이 사람은 법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네. 그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표를 많이 받은 네. 대선 주자기 때문에 뭔가 다른 법의 영역으로 보호받을 수는 없다. 당연하죠. 이런 법치주의는 모든 법 앞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예. 많이는 평등하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여기 그 민주당의 이건태 의원이 지금 민주당의 법률 대변인이신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된다 쳐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 아는 국민들이 투표를 했기 때문에 뭐 네. 그거에 대해서도 좀 이제 여론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거는 하셨거든요. 인민재판 하자는 소린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거는 무슨 소리냐 같은 거냐면요. 제가 그때 정치 시그널 아침에 나왔을 때 네. 그때 제가 전한길 선생님의 그 앞에 열강을 제가 들었잖아요. 듣고 맞아요. 그다음에 제가 네. 다음에 바로 다음 방송을 순서로 들어왔잖아요. 나오셨을 때. 근데 그때 전한길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으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나올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자, 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게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는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법치주의거든요. 예. 근데 국민 다수가 지지해서 대통령이 됐으니 무죄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도 똑같은 차원에서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유무죄가 판단되고 다수결에 따라서 탄핵 인용 기각이 판단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법부가 뭐가 필요해 있습니까?
제가 그때도 그날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 재판 때처럼 예수님 재판이 딱 그 인민 재판이거든요. 예수님 재판 때처럼 그러니까 법의 민족이었던 본시오 빌라도 로마의 본시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사형을 시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건 사형을 시켜서는 안 된다고 본 거죠.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일종의 인민 재판을 한 거죠. 그 살인범이랑 딱 2명을 세워놓고 자 누구를 풀어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유대인이 그냥 다수결에 따라서 이 살인범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시오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 유대인의 그 풍습을 존중하면서 법의 민족인 로마의 민족 출신으로서 손을 씻고 선고를 합니다. 이 손을 씻는 장면이 뭐냐면 나는 이 판결에 죄가 없다. 나는 이 판결에 관여하지 않았다. 근데 이건 니네들이 원해서 그냥 무리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이 기독교의 모든 이 이야기들이 거기서부터 다 또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재판이 잘못됐다라는 건 그 예수님에 대한 재판, 로베스피에르 시대의 공포정치 시대의 재판, 그 다음에 18세기의 마녀 사냥, 그리고 지금 중국 공산당, 그 다음에 북한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인민 재판들, 공개 총살들, 이거 다 다수결 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결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지금 민주당이 한다라는 거는 그러면서 뭐 우리 당의 뭐 일부 사람들한테 뭐 그군이 뭐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자기들도 민주당 그럼 극자지 뭐. 야. 일부인지 다수인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무죄다. 뭐 정치적인 기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뭐 무죄를 이제 전제로 해서 나오는 말들인 것 같아요. 근데 가봐야 아는 부분인 예. 것 같은데 말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했던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얘기를 나누게 됐는데 박민영 대변인한테도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예. 당연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제가 관련해서 좀 논평을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것 조금 제가 반박이라기 좀 뭐하지만 그 헌법재판은 사실 국회에서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어떤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소송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형사재판은 검찰이 기소를 통해서 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형사재판이 오히려 더 정치적인 판단이 완전 배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 사실 재판이 종료되냐 마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 100분 토론 나가서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다수설이다.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게 다수설이다. 예. 그런데 2017년에 홍준표 후보가 바로 비슷한 사례로 대선을 출마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태에서 대선을 치렀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이제 찾아보니까 민주당 정치인들도 관련된 발언을 했었고 언론사에서도 헌법학자들한테 많이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송영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출신이신데 특정 라디오에 나가서 뭐라 말씀을 하셨냐. 그러니까 1심은 무죄였지만 이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될 수도 있는 거다. 그렇다라고 하면 보궐선거를 할 수도 있다.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라고 또 주장을 하셨어요.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홍준표 맞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예. 중단되지 않아야 된다는 논리를 그렇죠. 갖고. 근데 이게 네. 이제 와서 이 당적이 바뀌었다라고 해서 말을 바꾸는 것도 사실 좀 모양이 많이 빠지는 건데. 네. 그리고 사실 국민일보에서도 이 헌법학자 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는 지금도 이제 특정 방송사에 출연까지 하시고 이 진보적인 발언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도 포함되어 계신데 그때 10분 중에 7분이 아니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하더라도 재판 계속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이 그 임기 동안에만 중단된다라고 두 분이 말씀을 하셨고 예. 아예 소가 중단되어야 한다가 한 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10명이 만장일치로 그래서 이 대통령 재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대법원에서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면 파면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뭔가 유권 해석을 거친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갑론을박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일단 다수설이라는 주장은 저는 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거고 주장하려면 근거를 좀 더 대야 될 것 그럼요. 같다. 근데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과거 발언이나 헌법학자들의 의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유권자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또 이제 법적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논박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는 이걸 그때 되게 웃겼던 게 그 100분 토론에서 얘기할 때 네. 그 앞에 있었던 교수가 전학생 헌법 교수예요. 맞아요. 네, 네, 전학생 패널로 있었죠? 교수인데 그분이 그때 국민일보에서 조사했었을 때 재판 중지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말을 했던 교수예요. 최근에 나오고 그거 몰랐네요. 임지봉 서강대 교수나 전학생 교수가 대표적으로 그 당시에 맞습니다. 맞아요. 정지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국민일보에서 다시 한번
그 기사와 똑같이 홍준표를 빼고 이재명을 넣어가지고 그 당시에 물어봤던 10명의 헌법학자들한테 그대로 다시 한번 설문조사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그걸 기사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 8년이 지나서 다시 예. 물어보니 예, 뭐 이런 물어보니 기사.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헌법학자들이 법 앞에서 이게 진영에 따라서 자기가 법 논리를 그러니까요. 한 것인지 네. 정말로 자기가 헌법학자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인지 우리가 그거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국민일보가 안 하면 채널 A가 한번 한번 해보는 해보셔도 걸로. 좋을 진짜 것 같아요. 똑같이 네. 하면 되겠어요. 저는 네. 딱 그럴 그 때 그 기사에서 전학석 교수님이나 임지봉 네. 교수님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이 조국 대표가 이미 예. 생각이 달라졌다. 아니 조적조였잖아요. 네. 그리고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단 7글자로 8글자였지. 이재명 대표가 네.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전국에 많은 수많은 헌법학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기가 귀를 다시 한번 씻었을 거예요. 예. 왜 이게 다수설이었어? 그러면서 책을 다시 한번 찾아봤을 거예요. 예. 다수설이 없어요. 논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이제까지 이런 후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뭐 이게 정지 다시 하고 이런 후보가 예. 유력한 후보가 없어요. 당시 사실- 대선에서 이렇게까지 좀 집중적으로 그렇죠. 봐야 되는 상황은 없었으니까. 사실 요 헌법 84조 논란은 한동훈 대표가 꺼내기 전까지 법조계에서 사실 잊혀진 이야기요. 그러니까 아니 상상조차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걸 왜 따져 하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한동훈 대표가 그때 소추 이걸 딱 던져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소추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예. 법학계 전체가 들썩거리면서 갑자기 이 난리가 난 거죠. 네. 근데 갑자기 한동훈 깔때기인데. 갑자기 한동훈 전 2017년에 대표 또 이슈로 물어봤다니까. 넘어가신 거죠? 그때 시작을 한다 이거죠. 기사가 시작을. 아니 근데 저는 국민의 원장입니다. 그때 네. 아니, 책 얘기로 넘어갔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네. 간단한 얘기인데 저는 네. 이게 논란은 있다. 다수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밖에 안 만났기 때문에 아 이게 다수설인가 보다. 그 옛날에 얘기했던 분도 생각을 바꾸니까 네. 생각이 달라졌다 하실 거라니까. 네. 아, 한번 네. 저희가 물어볼게요. 진짜 네, 한번 물어. 생각이 저 달라지는 기사를 건지. 똑같이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진짜 이게 만약에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전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과연 뭔가 이제 만약 국민의힘이 야당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전 업보로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얼마나 정권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유죄를 받은 상태에서 집권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그 파장은 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과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가능할까? 아니, 저는 그런 근데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안 드는 게 108석 가지고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힘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에서 대권을 가져가잖아요. 예.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108석은 아무 국회에서 의미 없는 숫자가 돼요. 그냥 개헌을 저지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숫자가 300에서 108이라는 것은 이제 진짜 무의미한 숫자. 심지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도 못하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할수 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방송 나갈 때마다 미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예. 타이밍에 내일 권한쟁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권한쟁이 결과가 상관없이 이 타이밍에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서. 변론 갱신을 신청해서 아. 변론을 다시 열어버리는 겁니다. 변론 갱신을 신청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탄핵 인용 확률은 좀 더 높아질 수 있죠. 예. 그렇긴 한데 어쨌든 변론 갱신이 되면 이게 좀 길어져요.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좀 선고일이. 길어져. 네. 그런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밑밥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4월 18일 날 그만두고 나가잖아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보수 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 버리는 거야. 예. 그럼 이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 아이, 그냥. 잘 봐요. 지금 4대 4잖아요. 예. 4대 4인데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후보자가 들어오면 5대 4가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영배 이민선 재판관이 퇴임을 하고 이쪽에 2명을 임명을 해버리면 3대 6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구도를 보수가 바꿔버리자. 6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108석으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데 헌법재판소가 보수를 6을 만들어 놓고 네. 4월 18일 이후에 넘어가잖아요. 아이, 근데 이렇게 되면은 헌법재판소를 최후의 보루로 만들 수가 있어. 네. 그래서 아니라고 아니 바보 왜 하시네요. 그러냐면 맞짱으로 가면 아니 그럴 왜 수 있을 것 같긴 그러냐면 한데. 나는 진짜 뭐 했으면 좋겠어. 탄핵안을 올리려고 하더라도 최소한 150석 필요해요. 아니 대통령 탄핵과는 빼고. 상관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번에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 대선에서 패배를 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192석이 막 법을 만들잖아요. 이제 거부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소원으로라도 엎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아. 보수 재판관 6명을 갖다 놓으면 그러니까 그나마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지. 제가 나는 정말 걱정하는 이거가 이제는 제가 걱정하는 건 진짜 그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에 가지고 있는 108석이라는 숫자가 완전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진짜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네. 뭘 할 수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네, 아무것도 못해요. 진짜 개헌 저지를 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권력은 견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 대권을 가져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런 면에서라면 잘해야 되는데 잘 못해요. 잘해야 될 텐데 책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책도 네. 가지고 네. 오셨는데 아,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오늘 출간을 했는데 보니까 뭐 탄핵으로 상처 입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 뭐 이런 내용도 담긴 것 같고 근데 계엄과 관련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대통령실 관계자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이런 게 좀 많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혹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당을 좀 갈라치기 할 소재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보수 분열을 좀 노린 사람들이 이거를 막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책을 읽어봤는데 예. 전체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뭐 그런 공격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논리가 이 책 안에 담겨 있고 무엇보다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 그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과 이렇게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충분히 주변을 설득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약간의 회한이라면 회한, 후회라면 후회가 여기 이 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대표도 이 2달의 시간 동안 본인이 그만큼 성찰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당이 지금 뭐 그 설주환 변호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되고 나서 이재명 대표한테 지잖아요. 우리는 향후 약 한 3년간 정치적 세력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진짜 유효하지가 않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네, 진짜. 영석과도 같아. 사실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예. 국민의힘이라는 당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현실화되기 전에는 당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겠지만 네. 그런 부분이 현실화되는 순간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승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무런 다른 옵션이 없어. 제가 아까 말한 그 다른 옵션이 그건 거죠. 헌재를 헌법재판소를 6대3으로 만드는 방법. 정말 진짜 실현 가능성 저도 있으니까. 머릿속으로 온갖 국리를 해보다가 이것밖에 방법이 이제 안 남았고 나면서 그건 내가 너무 이제 네. 극단적인 방법이고. 그래야 맞아. 네. 네. 그 근데, 진짜 근데 생각해봐. 아니, 민주당은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 아니, 그러니까 계속. 박상수 변호사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예. 오죽 답답했으면 답답해서 저랬을까. 그랬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아직 그래도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더라도 네. 오늘 뭐 어제 건가 하여튼 제가 어디 회사인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득표율과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가지고 있는 전체 합을 하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상황 자체는. 그러니까 개별 하나하나를 놔두고 보면 뭐 이 택도 없는 숫자가 나오는데 네. 전체 다대일 대결에서 보수 진영이 다 어떤 숫자를 합하면 거의 뭐 대동소이한 게 나오거든요. 이제 문제는 뭐냐? 그 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지금 보수 진영이 그러면 하나로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로 돼도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로 돼도 대선이 그럼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이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돼도 어려워 이건데 근데 이 하나로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로 가는 길이 네. 저 박민영 대변인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한동훈 전 대표 책 내용 중에 보면 계엄을 막으려 한 나를 배신자라고 부르는 프레임 씌우기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계엄을 옹호한 당이 돼서는 미래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데 네. 아마 뭔가 명확하게 계엄이나 탄핵에 대해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지도부 중심의 어떤 지금 현재 국민의힘 상황을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계엄을 옹호한 당이라고 프레임을 오히려 씌우시는 쪽이 한동훈 전 대표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자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해적이다. 어제 김상욱 의원도 광주로 내려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광주에서 계엄을 찬성하는 시위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사과를 하겠다.
그런데 광주에 내려가신 분들이 계엄 찬성하러 가신 거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연 구태와 개혁을 나눠서 자신들의 개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존 주류 세력들의 그런 구태와 개엄 옹호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쪽이 어딘가? 저는 거기서부터 고찰이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철저히 대변인이 아니라 당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제가 대통령 최후 진술이 있었어요. 예. 대통령 최후 진술 통해서 1시간 동안 거의 피를 토하면서 자기가 어떤 야당의 폭거에 맞서야 됐고 왜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84일이라는 시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책이 출간이 되면서 비상계엄을 단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막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죄라는 표현을 쓰세요. 예. 그러니까 사실 책에 그 검사 이력 19년치 이력을 저는 제거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도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표현은 여전히 검사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치는 심판이 아니거든요. 정치는 문제 해결의 영역인데 여전히 심판과 이분법의 잣대로 정치를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벌써부터 피곤합니다. 왜 피곤하냐? 저 대통령실에 있었잖아요. 네. 제가 한동훈 전 대표를 1년 동안 정통으로 겪었거든요.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언론과 이제 온갖 그런 이 공보 수단을 동원해서 사람을 이렇게까지 피곤하게 할 수가 있구나라는 걸 한동훈 전 대표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책 앞에서 웃고 이게 계신데 보고 계세요. 이렇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준석 전 대표 당시에도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적어도 자기 SNS에 자기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었지. 근데 앞에서는 말간 표정 지으시면서 제가 지금 차마다 말씀 못 드리는 제가 지금 현직이기도 하고 예. 어쨌거나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은 못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원들이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이미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대통령 최후 진술 바로 다음 날에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의 책이 불티나게 팔린다라는 기사가 도배되는 게 맞나요? 그리고 지금 이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평일을 10차례 이상 이제 거쳐서 결론 낼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영향을 안 미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쓰인 내용이요. 그럼요. 이미 네. 변론기일에서도 민주당 소추인단 측에서 한동훈 전 대표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더라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도가 어땠는지 저는 거기까지 평가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책이 어떻게 쓰일 것이냐. 이미 우리가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당이 분열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책임이라는 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 총선에 대해서 누구 때문에 졌나? 저는 그거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임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 책임은 없다라고 하면서 전당대회를 나왔어요. 사실 전 거기서부터 왜냐하면 본인의 그 총선 결과에 대해서 누구 잘못인지 제대로 평가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네. 그 평가를 거부하고 당대표가 나온 것부터 저는 이게 맞나?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이 탄핵에 이르기까지 과연 이 1년 가까이 비대위원장부터 당대표까지 당무를 계속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책임이 없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책임이 없으면 그럼 누구한테 책임이 있죠? 대통령만 잘못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법적 책임은 없을 수 있겠지만 지금 대체 정치적으로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당원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냐. 저는 나를 체포하려고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아침에 탄핵 반대해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꿀 때 저 너무 큰 상처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예. 많은 당원들이 그때 큰 상처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잃었던 그 상처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이 비상계엄의 자초지종을 아직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당대표라는 사람이 하루 만에 밤낮절도 안 돼서 입장을 바꾸냐. 예. 그리고 관저에 들어가서 제가 그 여러 사람들과 박상수 대변인 얘기도 좀 들어봐야 될 것 들어야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분위기 너무 30초 안에 정리를 엄격해져가지고. 제가 네. 그때 나를 체포하려고 했느냐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물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를 체포하려고 한 게 입장을 바꾼 핵심적인 이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기가 중요한가 당이 중요한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나는 제가 이런 화법이 너무 나는. 낯설고 예. 저는 이게 정당의 적절한 화법인지 그런 마인드인지 잘 모르겠다. 이 말씀을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책이 발간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의 네. 최후 진술이 잡히기 전이요. 전에 네. 아마 저는 이게 그런가. 릴리즈가 된다는 걸로 이 발표가 된 것으로 해서 이게 꼭 이게 시점이 약간 애매모호하게는 됐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대통령의 최후 진술과 이 책 출간과는 이 책 출간이 먼저 예정된 일정이었다. 네. 저는 그건 제가 좀 그 들으면서 혼재가 조금 되고 있나, 의도성에서 이점은?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이게 출간이랑 그냥 저기란 데다가 짚어- 그리고 책이 네. 많이 팔리는 거야. 소비자들이 많이 산 건데 아니 홍준표 시장은 책을 냈는데도
그냥 안 팔리고 있잖아요, 지금. 아, 책 내셨어요? 책을 내셨어요? 엊그제 조선일보 일면에도 광고도 실렸어요. 일면 밑에 하단에. 아, 그래요? 홍준표 시장 정치가 왜 이래? 이거 내셨어요. 아. 근데 어쨌든 간에 예. 아니 이거 안 팔린 거가 그걸 팔리는 거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럼 뭐 제가 그걸 책을 말씀드리는 사는 게 거를 아니잖아요. 막기 위해서 그걸 개헌군을 말씀드리는 게 동원할 아니잖아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책 사는 걸 막으려면 개헌군을 동원해서 막아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박민영 대변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 뭐가 이렇게 억울한 점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 선거에서 내 돈을 내고 우리 당의 후보로 현장에서 명함을 돌리면서 하루에 정말 3-4시간 자가면서 현장에서 뛰었던 후보예요. 네. 저는. 예. 박민영 대변인은 일종의 커맨드 센터와 같은 대본영에 있던 사람이지. 자, 그러면 현장 지휘관과 대본영에 있던 사람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나는 현장 지휘관으로 뛰었거든. 내 당협에서는. 근데 제가 단적으로 이 얘기를 드릴게요.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명함을 돌리려고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는데 광고에 대통령 사진이 딱 뜨는데 그때가 우리 당이 계속 내려가고 있던 3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이었어요. 예. 대통령의 사진이 그렇게 떠 있는 것 자체가 당시 우리 당의 후보들에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 좋은 게 진짜 많았어. 근데 우리 유권자들은 3월 달에 그 총선 때 이종석, 황상무, 예. 대파, 그리고 4월 1일 의료 담화 이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 얘기만 나한테 해.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너무 커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하면서 선거를 했냐면 저는 한동훈 영입이로입니다. 이렇게 하고 선거를 했어. 당시에 우리 당에 팜플렛들이 있어요. 그게 거짓말을 안 해. 전부 한동훈 대표를 세우고 사진을 후보랑 찍었지 대통령 사진 올린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게 미리 보는 경선이라고 아주 보면 될것 같아요. 아주 전형적인 그게 있어요. 대선 근데 경선. 지금 근데 이제 본영에 있는 사람들은 대본영 같은 그런 곳에 있던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휘관으로 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르고 왜 이걸 알리지 않았냐고 속상해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걸 언제 느꼈냐? 저는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됐어요. 대변인 하면서 한동훈 대표 때. 갑자기 지금 책 얘기하다가 예. 총선까지 아니요. 그 얘기를 좀 할게요. 그 네. 얘기를 하는데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을 했는데 우리가 공약을 진짜 많이 개발했고 정책을 많이 개발했어요. 네.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 100일을 맞춰서. 근데 독대를 하면서 제로콜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날아갔어요. 그때 발표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 새해에 발표하자. 1월에 발표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는데 11월 15일 날 같이 하고 계십니다. 11월 15일 날 하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가 나오면서 네. 그때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12월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어요. 12월에 이거 꺼내놓자. 네. 우리가 되게 요번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꺼낸 가상자산 토큰 증권이라 그래서 그 이제 실물 경제 그거를 이제 토큰 증권으로 해가지고 분할해서 하자고 하는 거 우리가 준비한 사다리 이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5종 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근데 그걸 12월에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계엄을 해버렸어. 발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인간 안보에 대한 것도 준비했던 거 발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 예.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속상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저도 좀 반론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새로운 근데 쟁점을 지금 우리 제시를 반론 다 끝날 하셨으니까. 건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도 좀 이재명 남았는데. 대표 얘기해야 돼. 근데 이거는 제가 이재명 얘기를 해야 돼요. 대표. 왜냐면 짧게. 네. 대변인님 변호사 말씀하신 거를 이미 한동훈 전 대표가 수차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용산의 입장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도 대선, 지선, 총선 다 뛰어봤거든요. 제가 플레이어는 아니었지만 플레이어로 뛴 거랑은 달라요. 예. 아니다. 뭐 그러다 그건 던치고. 달라요. 예. 뭐 짧게 네. 부탁드려요. 선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 이종섭, 황상무 이런 사람들의 이름 야당의 입보다 한동훈 전 대표 입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자해를 하냐는 거예요. 지난 대선 때는 악재가 없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도 무슨 귤, 우크라이나 귤이 어쩌고, 개사과가 어쩌고, 악재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악재에 매몰돼서 어떻게 선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종섭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관여층들은 장관 이름도 모릅니다. 당시에 저희는 여론조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 빅데이터 트래픽까지 다 분석해요. 그때 모든 대중들의 관심사는 의대 증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 압도적인 찬성이 있는 쟁점이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이종섭, 황상무 얘기를 계속해서 꺼내고 돌아오니까 이젠 사퇴하라고 그러고 사퇴 안 하니까 용산이 자르라 그러고 계속해서 이종섭 얘기를 한 달 내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를 지금 이기고자 감독이 하는 자세냐라는 거죠. 메워지기가 쉽지 예. 않겠는데. 한 가지만 나 여쭤볼게. 나 이거 그리고 궁금해서 한 가지만 대파 여쭤볼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용산에 계셨으니까 한 예. 가지만. 방송 일주일 끝나고 전에 물어보시면 아니 한 안 가지만. 되는 거죠? 일주일 예. 전에 둘이 술 몇 마시는 석 되게- 예상했어요? 예. 용산에서 저 일주일 전에 저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게 정무수석실에서 예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전혀 결과를 몰랐던 8, 것이 90석 아니고 예상했어요? 여의도 연구원이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아. 비슷하게 나왔어요. 지금 나오는 왜 거 보면 대통령만 일주일 전에 다른 생각이지? 왜 그 엄모 씨의 그 분석을 믿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엄보 씨가 누구죠? 아니 엄경윤 소장이 예. 150석 150석 한다 그랬어 아, 우리가. 그거는 좀- 그걸 믿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언론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아, 그건 저는 모르는 얘기고 저희 네. 참모들은 냉정하게 분석을 했고요. 냉정한 저는, 보고가 예. 올라갔다는 것 같네요. 아. 냉정한 보고가 채택을-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그걸 믿으셨던 채택을 거예요? 안 하셨네. 아니, 사실 이게 오피셜한 정보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릴 책임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그럼 3월 초에 170석 얘기가 나왔을 때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하세요? 3월 초에 그때 3월 초에 우리가 170석까지 얘기 나왔을 때 170석은 안 한동훈 되는 제가 얘기예요. 좀 정리를 다시 할게요. 네. 두 분이 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 저희가 이슈를 맞아. 이어가지를 못할 것 그렇지. 같아요. 왜냐하면 책 맞아. 내용 중에 뭐 지금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금 짚어봐야 될 부분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표가 오늘 반응을 보이면서 이걸로 지금 약간 공방이 오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약간 그래픽 하나 준비를 했는데 한동훈 전 대표의 책에 담긴 내용이에요. 한국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다. 그리고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이 얘기겠죠.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유죄 판결을 막으려고 계엄 같은 것들,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도 기자들이 있죠. 물어봤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이런 얘기가 있다 했더니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 라면서 약간 강아지의 비유를 좀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동훈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고 또 SNS 글을 올리셔가지고 올렸어요? 기꺼이 국민을 지키는 개가 되겠다. 아. 재판 잘 받으시라. 저 아까 좀 전까지 개 보다 왔는데 반려견. 반려견을 제가 보다 왔는데 아까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그 닮으신 분 예. 닮으신 분 얘기하고 근데 갑자기 있었는데 이제 개 논쟁으로 번지면서 아.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면서 이게 한동훈 전 대표의 책과 이재명 대표의 반응과 또 민주당 일각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입장들이 나오면서 근데 뭐 자 이게 왜 네. 계엄을 단죄해야 된다라는 게 이 책에 들어가 있느냐 바로 이 지점 때문이에요. 뭐냐면 탄핵이라는 버튼을 누가 제일 먼저 눌렀을까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보다 민주당은요 별로 창의적이진 않아. 예. 탄핵 버튼을 최초로 누르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때 보수 정당에서 눌렀습니다. 네. 그때 눌렀어요. 처음으로. 우리나라 헌법에 저는 이제 아마 설주환 변호사도 설주환 변호사님 법대 출신이시죠. 네, 네, 그럼 법대에서 아마 배우면서 그랬을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헌나 사건 그 다음에 이제 헌다 사건이죠. 헌다가 이제 정당 해산. 헌다. 이 헌나. 두 사건은 헌나가 대통령. 헌나가 이제 탄핵, 헌다가 탄핵. 이제 정당에서 위원정당 헌다 해산 해산. 이거예요. 예. 헌다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은 못 볼 거야라고 저는 헌법 시간에 배웠어. 그렇죠. 아. 그런 얘기 제가 많았죠. 그 2000년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 이렇게 그 법학을 학교에서 수강할 때는 예. 헌다는 죽을 때까지 못 볼 거라 그랬어요. 다 근데 봤네요. 근데 둘 다. 우리는 지금 헌다가 다 있죠. 지금은 그리고 헌나는 사건 번호가 무려 대통령 탄핵인데 2024 헌나 10이에요. 예. 1년에 아니야 10이 아니었어요? 8인 걸로 알고 9 아닌가? 2024 헌납 8. 모르겠어요. 저희 한번 찾아볼게요. 하여튼 뭐 네. 그래요. 꽤 네. 많아요. 예. 숫자가 많아. 앞에 있어요. 앞에가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헌나 1이었어요. 예.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 탄핵도 헌나 1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탄핵이 이렇게 돼버린 거야. 탄핵이 근데 일상화되었어요. 일상화됐어요. 이 탄핵을 누가 제일 먼저 눌렀냐를 생각을 해보면 보수당에서 보수당에서 눌렀어요. 시작을 한 거다. 보수당에서 눌렀어요. 예. 근데 이 계엄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정말 잊어먹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많았지만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8이네. 헌나 8. 2024 네. 헌나 8인데 대통령은 헌나 8. 헌나 8. 근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보수당에서 눌러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르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국정 혼란이 있으면 계엄을 할 수 있다라는 정당한 근거까지 우리가 열심히 피드를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 계엄이라는 거를 눌러버리고 우리가 썼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걔네는 그렇게 얘기하겠지. 내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겠지. 아니, 그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우리가 그때 뭘로 막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왜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오죽하면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최후 보루로 만드는 방안까지도 무리수인데도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192석이 됐을 때 나는 그래서 친윤 쪽 인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때도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그쪽에서 계엄 눌러버리면 우리는 계엄 해제 요구 결권도 행사할 수 이제 해제 없는데 요구 못 하죠. 그것도 못해 우리는. 네. 그것도 이제 못하는데 그때는 그러시겠죠.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좀 알아보고 좀 사실관계 좀 알아보고 천천히 뭐 그러니까. 계엄 해제 요구하든지 일단 그렇게 그럼 해보겠다. 어쩐 생각인지 내가 물어보면 답이 안 들어와.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위험한 인물이다라는 건 한동훈 대표만 얘기했던 건 아니에요. 지난번 외신 기자회견에서도 어떤 외국 그 미국 기자가 제가 알기로 워싱턴포스트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기자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 외국 기자가 당신은 데인저러스 메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이재명 대표가 뭐 웃으면서 얘기는 하긴 했었어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는 했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국민들의 저는 과반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 정도는 된다고 보여요. 조금 불안해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가 어찌 보면 지금의 전국 상황에서 지지율이 60% 이상 나와야 정상 아닌가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은 또 계엄은 아니었어요. 어떤 뭐 부정부패. 지금 생각해 보면 탄핵까지 했었어야 될 일이었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정말 계엄이라는 정말 40 몇 년 동안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갑자기 일어났고 그리고 정말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너무나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일 마치고 그냥 집에 도착해서 뉴스 좀 볼까 하고 TV를 틀었는데 갑자기 비상계엄에서 저는 제일 처음에 이게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일 처음에. 농담인 줄? 네. 그래도 보는 내내 좀 웃겼어. 그 상황 자체를. 보는 게 너무 희극적이다. 비극인데.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근데 국민들이 바라보는 이 계엄을 바라보는 게 느껴졌었고 근데 이게 만약에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니까 민주당이 얼른 모여서 의원들이 모여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조기 진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됐어. 사법부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려고 해. 뭐라도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상상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고 위험스럽게 본다라는 평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안정적인 어떤 선언을 해야죠.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왜 이재명 대표 입에서 그게 안 나오는지 궁금해요. 눈에 뭐만 보인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대법원한테 요청하는 거예요. 빨리 해달라.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 하시는데 내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법원에서 빨리 이것을 판단해주면 나는 거기에 무조건 승복하겠다. 그래,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대권 후보 다운 모습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절대 그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3심 절대 안 나올 겁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다는 게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맞아? 대통령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법은 무시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말이면 무조건 다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판결도 할 수가 없어. 라고 한다면 왜 위험하지 않아요? 이런 생각을 가진 지도자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우려를 표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다. 그래서 그런지 반응을 한 모양이네요. 이재명 대표도.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두 분은 법조작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 근데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레퍼런스를 남기는 거 분명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럼 그 옳고 그름을 나누는 방식으로 집권할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지금 한동훈 대표가 양자 대결에서 보여주는 경쟁력이 전 그 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얘기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지금 전 여러 가지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지지율이 오르지? 그러니까 지지율이 왜 오르고 왜 떨어지는지를 저희가 정치는 정말 통시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식자층의 언어로 얘기를 하지만 대중들이 반응하는 포인트는 완벽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사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20%대까지 지지율 떨어졌다가 그 청년 보조약들을 필두로 완벽하게 그 선대위 체제를 뒤집어 가면서 하루아침 만에 또 거의 2주 만에 40%대 회복을 했거든요. 또한 그 지난 이제
대통령을 하면서도 화물연대 이런 같은 커다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전선을 그어줌으로써 이 과거 보수정당에서도 민노총을 상대하는 건 굉장히 껄끄러워했거든요. 그런데 단결된 그런 의지로 나아가서 관철을 시켰고 그 결과 아마 이 집권 이후에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시점이 그때였을 겁니다. 지금을 제외하고. 예. 그리고 한미일 관계도 참모들이 다 말렸습니다. 왜 굳이 지금을 해야 되냐. 왜냐 이게 친일 프레임이 씌우면 벗겨지지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가서 본인 개인기로 관철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과 전 한동훈 전 대표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윤 예. 대통령은 결정적인 순간에 확실하게 전선을 그은 것이고 지금은 비상계엄에 대한 옳고 그름이 더 이상 중요해진 게 아니에요. 대중적으로는. 이 체제 전쟁이라는 새로운 전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체제 이게 전쟁 어제 대통령 측에서 많이 그렇죠. 했던 뭐 이제 얘기였네요. 하이브리드 전쟁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 관점을 떠나서 과연 이 국가 기관들이 지금 얼마나 모순되어 있고 이게 얼마나 좌경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견제 심리를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이 진영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로 똘똘 뭉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법조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과 말씀하신 것처럼 옳고 그름 따지다가 결과적으로 져버리면 아무리 좋은 레퍼런스가 있어도 저희가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결론적으로 얘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또 한 전 대표 얘기하셔서 근데- 근데 반박을 예. 하시면 또 저희가 예. 마무리 그러니까 주제가 결론적으로- 있어요. 예. 마무리 정치는 있어요? 이기기 위한 전략을 짜는 게 맞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하여튼 또 다음 주도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다음 있고. 주제로 계속 또. 저희 앞으로 그냥 이런 이거 얘기를 방송 계속해야 끝나고 돼. 뭐 어디 좀 자리를 옮겨서 두 분이 싸우시던지 저희는 옆에서 말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번외편을 하나 해야 되겠다. 마지막 주제는 대통령의 어제 탄핵 심판 최후 진술 내용인데요. 일단은 보니까 선체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이제 거기 단상 앞에 나와서 얘기를 했고 가장 강조한 부분을 보니까 거대 야당의 어떤 횡포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특히 거대 야당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정략적으로 선동을 했다. 뭐 탄핵 선동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 분의 의견을 짧게 한 줄씩 듣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거대 야당의 탄핵 선동으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왔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 거대 야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라도 다음 대선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거밖에는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하는 상황까지 왔을 때 우리는 정권을 잃어버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계엄이냐 아니냐로 가서 우리는 계엄을 막을 정당이라는 이것으로 저는 선거를 치러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계엄을 막을 정당. 예,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는 계엄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설령 정권을 쥔다 하더라도 완전 소수 정권이고 이미 이렇게 한번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가 없어. 네. 근데 오히려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저쪽은 창의성이 부족해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지 못해. 근데 항상 새로운 거는 보수당에서 먼저 만들어. 보수당이 하면은 민주당이 그 다음에 정권 그다음에 다 잡으면 정권 잡아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대로 해요. 예. 그대로 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보면은 이런 거대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건 원래 보수 정당이 많이 하던 거였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걸 그대로 배워가지고 하더라고. 그대로. 그리고- 중도 보수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 탄핵도 보수당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네. 보수 정당이 먼저 했는데 예. 그걸 배워가지고 그걸 몇 배는 더 그대로 하더라고. 이제는 쟤네들이 계엄을 배워서 할 때가 됐어요. 예. 그리고 그럴 뭐랄까 정황이나 이유도 충분히 차고도 넘쳐. 사법부를 마비시켜 놔야 돼. 왜냐하면 쟤네는 입법행정부를 장악해 버렸으면 예. 이제 하나 남은 게 사법부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막기 위한 것이 우리 당이 바로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킬 정당이라는 그 선을 긋고 가야 됩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정말 대통령이나 보수 정치를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거를 딱 한 수 앞을 보냐 아니면 이재명의 행동까지 고려해서 두 수 앞을 보냐에 저는 지금 그 차이라고밖에는 네. 생각이 안 듭니다. 예. 뭐 대통령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평가니까 박민혜 대변인 마지막에 하면 될 거고 제가 네. 두 번째로 간단히 예. 하면 그게 또 마지막에 아, 하는 게 그- 낫다고 봐요. 아니 너무 진행을 잘하시네요. 보고 배워야겠어요. 잘하죠. 그러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어저께 대통령에 대한 건 좀 기대 이상은 있었어요. 제가 기대 이상은 있었지만 결국 좀 망상 위에 선 모래에 선 같았다라는 제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보면서 느낀 것은 뭐 저는 임기 단축에 대한 개헌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많은 평가를 했었을 때 이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아유, 근데 대통령이 이걸 하시겠어? 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걸 꺼내시더라고요. 임기 단축, 임기를 뭐, 무관하게 어떤 개헌에 더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만약 기각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뭐, 외치, 책임 총리제 이런 얘기 하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 얘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이미 기존에 나왔던 얘기고, 임기와 관련해서는 한동훈 대표에게도 뭐, 그때 당에 일임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제대로 지켜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과연 진정성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거대 야당 탓을 하시는데, 저도 이해하는 바는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을까. 근데 거대 야당을 만들어준 것도 거기에 본인 책임은 아예 없어요. 지난 총선에서 어찌됐든 간에 대통령의 책임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네. 어찌됐든 간에. 예. 그러니까 뭐 내부적으로야 네. 누구 탓이네, 그건 지분 싸움이고. 누구 탓이 더 크냐의 예, 문제인 예, 거지 뭐 그건 모두의 저는 책임이죠. 대통령의 책임이 아예 없다. 대통령이 너무 잘했는데 그건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그동안 어찌 보면 지난 2024년도의 총선은 중간평가라 그랬어요. 대통령이 대선된 다음에 중간평가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성격 규정을 했었어요. 네. 그러면 어찌 보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간에. 네. 거기에 대해서 거대 야당을 만들어줬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어찌됐든 간에 저는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솔직히 총선 이후에 약간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네. 그 전까지는 아예 협치에 대한 내용도 없었지만은. 근데 거기에 대한 좀 깨달음이 있었나 싶었는데 그것도 그냥 그게 진정성이 없었던 거죠. 결과적으로는. 비상계엄까지 하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했다는 것이었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어제 너무 그냥 남 탓하기 바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뭐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것은 뭐 청년들에 대한 사과라든지 공무원들, 특히나 저는 그때 투입이 됐던 군인들에 대한 사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지만 그것 때 없었고, 서부지 뭐 폭동에 대한 사과가 직접적으로 저는 선을 그어줬어야 된다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지금 국민의힘의 최근에 어떤 지지율을 보면 중도층에서 굉장히 이격이 지금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예. 민주당과의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 원인이 됐던 것은 1월 셋째 주에 있었던 서부지법에 대한 어떤 사건이 저는 발단이 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항상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아쉬움을 제일 크게 얘기하는 거면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데 보수 진영에 대한 책임감이 전혀 없으시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되더라도 물론 기각에 대해서 나오면 이제 본인이 잘 하시면 되는데 정말 만약에 인용이 된다고 치면 많은 의견들이 그쪽으로 모아지고 있으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비중이 있으니까. 근데 거기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잘못됐을 때 그 이후에 보수 진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나를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알잖아. 그 박민영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최근에 지지율 급상승했잖아요. 예. 그게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본인에 대해서 정말 지지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도 있다고 저는 보여요. 그렇다고 네.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 응집된 에너지를 이 보수 진영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 다음 토스를 해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것을 분산시켜버리면 안 되고. 근데 좀 그런 부분에서 대통령이 선을 명확하게 그어주지 못한 부분은 저는 차후에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조금 보충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박민영 대변인 네. 얘기 드릴게요. 근데 약간 좀 오해들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 잘했다 옹호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예. 제가 대통령실 안에 있을 때도 안에 어르신들 너무 잘할 거예요. 저는 어딜 가나 쓴소리, 약간 이런 싫은 소리, 이런 있는 그대로의 소리 다 합니다. 그래서 네. 안에서도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2년 버텼나 이제 그런 얘기 할 정도라 제가 이제 윤 대통령 특히 인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옹호할 부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정파성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재인 정권 때 적폐청산 TF 활동하던 사람들까지 다 기용을 해서 이 정권에 활용을 했던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이 관저를 떠날 때 곁을 지켰던 7인의 비서관들, 언론인 출신들과 저희 이제 원내 이런 정무직 출신들, 별정직들밖에 없었습니다. 예. 교수, 관료, 장성들 단 한 명도 곁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비정치인 출신의 여러 가능성과 한계가 전 있었던 정권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네. 정무수석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3년 내내 거의 작동을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윤 대통령이 마지막에 내가 정말 통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년 임기를 더 채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나는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정말 여러 가지 함의를 담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에서는 야당의 폭거를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자신이 지금까지 건너왔던 이 시간들, 그러니까 이 인사를 비롯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좀 가장 좀 어찌 보면 서운하게 했던 뭐 나경원 의원이나 뭐 김기현 의원이나 뭐 왜 그런 것들이 없겠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비호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예. 왜 그러냐? 저희는
정치인들이니까 이념 결사체로 당을 함께 이끌어야 될 동지들이니까 결국 끝까지 대통령 옆에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로소 이제 윤 대통령이 그런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인사의 잘못으로부터 고립이 어떤 결과로 마지막에 나타났냐. 이제 야당의 압박에 대해서 뭔가 보호해주는 또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막판에는 검찰 조직도 사실 한동훈 전 대표와 갈등 때문에 사실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당도 당권을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잡으면서 거의 뭐 이제 의원들도 100% 신뢰할 수 없는 단계가 됐고 예. 제가 아는 바로는 대통령실 내에서도 친한파와 친윤파가 갈려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오늘 때문에 얘기가 막 기승전 한동훈 한동훈 네요. 전 대표에서 비판하는 내용은 아니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과연 누구에게 오로지 의지할 수 있었겠냐. 근데 그건 사실 그렇게 고립을 대통령께서 자초하신 것도 있는 네. 거예요. 제가 누굴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그 통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예. 물론 가장 큰 원인 제공은 이제 야당의 이런 입법 폭거였겠지만 네.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많은 것들을 회한을 느끼는 그런 3년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개헌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예. 거취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라고 한 것은 네. 저는 유의미한 포인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형사재판과 헌법재판 다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선출직 대통령이 스스로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이제 과반을 뭐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이 비선출직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무조건적인 파면을 결정하기에는 전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최후 진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카드를 전 던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법익 형량을 해야겠죠. 과연 예. 이게 파면을 시켰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많을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열어주는 게 네. 합리적일 것인지 저는 그 판단이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세 분이 말 길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을 되게 디테일하게 던졌는데 질문과 다르리 또 총정리를 세 좀 분께서 너무 복잡해요. 다른 주에 비해서 네. 긴 것 같더라고요. 네, 차례대로 해주셨습니다. 오늘 뭐 정치 시그널 나이트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뵈야 될 것 같아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치 시그널 나이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정치 시그널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가겠습니다.